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의 선회를 시사한 바가 있어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이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관련해서 저희 이슈진날에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의 주현수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사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커지는 지금 상황인 것 같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은 장기화되고 있고 거기다 또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한은 오늘 금리도 발표를 하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놓잖아요. 예.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좀 많은 편이죠. 실제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2.6%에서 2.5%로 한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적이 있고요. 네.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전에 정책 당국에서 2.4%에서 2.5% 정도의 경제 전망을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주요 IB들 같은 경우에는 2% 초반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일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이 분쟁이 지속될 경우에 최대 0.4%포인트까지 GDP 성장률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죠. 예.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에 나타날 경제 전망치는 아무래도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리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문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7월에 하느냐, 8월에 하느냐. 사실 이게 한 달 차인데 이게 민감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보자고 한다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7월에 하는 것과 8월에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만약에 이번에 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과연 이게 얼마나 선제적인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요. 네네. 그리고 8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7월에 이미 제시되고 있는 일본의 참의원 선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확정된 숫자들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좀 선제적이냐 아니면 좀 신중한 판단을 하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좀 신경을 쓰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연준, 즉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일 한미 금리 차 얘기를 저희도 계속 하고 있는데, 연준은 이달 중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시장의 관점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CME에서 페드와치라고 해서 네. 그 기준금리에 대한 선물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선물 자료를 보면은 지금 7월 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약 70%, 그 다음에 9월 중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50%가 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월에 하고 9월에 또 한다.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가 0.75% 포인트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자금 증시 이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외국인의 자금 이탈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오해는 뭐냐면은 그 대내외 금리 차를 판단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기준금리와 그다음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차를 그냥 계산하는 형태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좀 감안을 해봐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냐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투자를 할 때에는 원화 금리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 한 투자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이 투자자는 달러 베이스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환율 효과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FX 스왑을 포함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국 금리는 약 1%에서 1.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0.75% 퍼센트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한국은행이 이 금리를 인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 부동산, 또 가계부채 이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최근 네. 상황이랑 봤을 때는 좀 어떻게 전망이 되십니까? 최근 상황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채와 관련된 이자 지급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네.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부동산 시장의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점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은 네. 2018년 12월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돼 있고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음. 그다음에 가계부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가계신용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18년 말부터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가계신용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4.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작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 미 연준도 거의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그럼 미 연준 쪽에서는 연내 어느 정도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세요? 몇 번 정도?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은 50bp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게 있어요. 한 번에 내리느냐 아니면 나눠서 두 번에 내리느냐 이런 그 정도의 부분이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50bp를 한꺼번에 인하하는 거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네. 상황입니다. 아, 그럼 0.25bp, 25bp를 그냥 계속해서 두 번에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그럼 말씀하신 한해는- 7월, 예. 9월 이 두 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그럴 가능성에 한해는 대한 어느 이야기를 정도? 하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내 금리차에 대한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현상이 강하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단행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한은하고 좀 닮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의 금융 네. 이제 중앙은행인데 호주 중앙은행은 6월과 7월 이제 두 차례 금리를 내리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한은은 좀 뭘 했냐 그리고 네. 뭐 좀 실기론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점을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 네네.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게 2018년 11월이었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그때의 이슈를 생각해 보면 그때 왜 금리 인상을 단행했느냐 그러면 자본 유출 이슈가 발생을 하고 네. 그때 그러면 경기 상황이 좋았느냐면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뒀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실기한 거냐라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는 논쟁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호주하고 한국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측면이 틀림없이 존재는 해요. 네. 지금 현재 CPI 같은 경우에 양쪽 다 낮은 수준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주 중앙은행이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두 번 단행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뭘 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다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실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만큼 자신감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정책적으로 아니면 경제 상황 측면에서 봤을 때 호주보다 한국이 조금 더 나았던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을 비판하는 거는 조금 너무 그 단기적인 논쟁의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하고 약간은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일단 통화 정책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아닐까요?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통화 정책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만약에 인하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경기 부양 효과는 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인 거고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우선이 돼야 될 텐데 많은 네. 분들이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해 하거든요. 예, 정확한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실제적으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황에서 통화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이 실물 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통화 정책의 주된 목표는 이거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목표도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경제의 부양, 경기의 부양이라는 측면에 대한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은 것이 네.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에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실제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재정 정책 쪽을 먼저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말씀하신 제한적일 거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럼 재정 정책 하면 사실 정부가 이제 뭐 주로 이제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러면 사실 뭐 지금 국회에서 계속 답보 상태에 있는 추경 네. 이런 부분이 좀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보십니까? 일단 재정 정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 경정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 경정 예산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늘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IM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요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10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권고하기도 했었죠. 네.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통합 재정 수치의 적자를 보는 것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성향이 있죠.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GDP 대비해서 통합 재정 수지 흑자 비율이 1.5%나 돼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만 균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5% 포인트의 추가적인 사용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갖고 재정 확대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미국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하게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동성, 그러니까 시중의 자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뭐 금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럼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보다는 좀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좀 높아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 신흥국과 그 다음에 선진국의 자금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FOMC에서 극단적인 반전이 나타났던 2018년 12월 이후를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신흥국으로의 자금 흐름이 상당히 좋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FOMC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달러화 유동성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은 달러의 그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단기 금융시장에서 달러화를 조달하기가 약간 더 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흥국 쪽으로 즉 다시 말해서 그 위험 선호보다는 이제 위험 선호의 측면에서 신흥국을 바라보는 관점이 좋아질 수는 있겠죠. 다만 한 가지 고려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점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그 신흥국과 한국의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갭이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한 점은 실제로 한국의 경제 전망이 안 좋기 때문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으로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는 조금 성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자본의 흐름 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외국계 자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채권 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비중이 높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내 유동성이 국내에서, 네. 그러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의 주된 정책 목표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였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볼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그러면 예. 정부의 그 규제 강화, 뭐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제 수위를 더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가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의 그 규제 강화와 이번에 금리 인하가 브레이크 이븐이 돼가지고 네네. 시장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충격파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렇죠. 거랄까요? 그런 식으로 매핑을 할 수도 있겠죠. 앞서 외국계 자금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뭐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해서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적게 보시니까요. 펀더멘탈이 좀 좋아져야 들어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외국계 입장에서 결국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더 높은 수익성을 찾아서 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한국 금융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더 초과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펀더멘탈을 보면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여기서 펀더멘탈이라고 하면 뭐 경기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현수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